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욜로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내 취향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취향의 시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희 서울 스피커스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곳인데 이 말을 저희가 들으면서 우리는 뭘 좋아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취향을 좋아할까? 그런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게 즐겁잖아요, 뭘 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취향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토크살롱 SSB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이름 얘기를 했지만 토크살롱 SSB 두 번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니까 첫 번째 이야기도 있었겠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당연히 오늘처럼 맥주는 아니었고요. 어떤 주제로 진행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뭐야 왜 갑자기 고양이가 나와? 왜 수의사가 나오지? 하는 생각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여기 맥주 때문에 왔는데 잘못 왔나? 라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뒤에서 지금 노트북을 묵묵히 만지고 계신 이분께서는 고양이를 2마리나 키우는 집사님이신데요. 이때 첫 번째 행사에는 이분의 애정이 200% 담겨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는 제 차례를 맞이해서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인 맥주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검정색 옷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검정색 옷이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계신 이분처럼 알록달록한 꽃옷을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캡틴 마블 개봉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막 히어로들이 이기고 그런 영화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유치하지 않아? 지금 이 나이에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취향은 좀 각자 다 다르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만큼은 통하는 취향을 갖고 계시겠죠. 네, 바로 맥주입니다. 오늘은 맥주 취향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토크살롱 SSB 두 번째 이야기, 위트 있는 한 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제 맥주 파는 집 되게 많아졌는데요. 이런 이름 들어보면 알 법한 SNS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수제 맥주 펍들 되게 많이 보이죠. 저도 되게 자주 가는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땐 조금은 멘붕이었어요. 메뉴판 보면 이건 분명 영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막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맥주 브랜드의 이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름대로 맥주 잘 좋아하고 잘 아니까 그래서 자신감 있게 갔다가 결국 베스트 스티커가 붙어있는 메뉴를 시켰던 제 첫 번째 수제 맥주 경험이 있는데요. 저랑 비슷한 경험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수제 맥주집 갔을 때. 특히 저희가 사전 등록하면서 그런 저희 질문 몇 가지 받아봤고 설문도 받아봤는데 보니까 입문자분들, 맥주를 이제 좀 좋아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준비해봤습니다. 더 이상 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있게 수제 맥주 한번 주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앞에 테이블에 놓인 맥주들 같이 맛보고 이 맥주들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렵게 모신 노하우 전수자와 함께하는 순서로 첫 번째 준비되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진 이후에 이어서 맥주에서 만난 여행에서 만난 맥주 이야기, 나만의 여러분의 맥주 에피소드, 맥피소드
에피소드를 나누는 순서로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맥주 덕후, 맥덕이라고 요즘 부르는데요. 맥주 덕후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 맥주가 이렇게까지 핫한 아이콘이 되기 전에 무려 10년 전부터 맥주 전문 블로그 살찐돼지의 맥주광장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한 블로거이시자 맥주의 모든 것이 담긴 책을 쓰신 맥주 스타일 사전을 쓰신 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맥주 강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맥주 강의 잘하시는 토크살롱 위트 있는 한 잔의 첫 번째 노하우 전수자 김만재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첫 번째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만재라고 합니다. 성수동의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성수 말고도 건대랑 잠실에 매장이 있습니다. 브루잉 컴퍼니, 보통 이제 맥주를 양조하다가 브루잉이고 이제 양조장을 브루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루잉 컴퍼니는 맥주를 양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들. 그래서 뭐 카스도 브루잉 컴퍼니가, 오비도 브루잉 컴퍼니, 하이트도 브루잉 컴퍼니, 에파이, 더스도 브루잉 컴퍼니, 저희도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양조를 하지는 않았고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조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사실 이름 석자보다는 아이디가 좀 더 알려주세요. 살찐돼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디가 잘 어울린다는 평을 듣고 있어요. 동명의 이제 블로그 살찐돼지의 맥주광장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블로그가 별게 아니고요. 그냥 뭐 매일매일 마셨던 맥주에 대한 시음기를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약간 이런 형식이었는데 현재 2,000개 정도 시음기를 올렸습니다. 괜히 이 몸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브루마스터 자격을 획득을 했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초창기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 펍이었던 사계라고 하는 것을 이태원에 설립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활동을 했고 뭐 더비어 맥주 스타일 사전, 부산 백과 어쨌든 그냥 여러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사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양조도 했고 매장에서 맥주도 팔아봤지만 조금 더 뜻깊은 일이 사실 사람들한테 맥주를 좀 알려주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공장이나 펍에서만 있으면은 많은 분들에게 맥주를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맥주 클래스의 목적은요, 그냥 오늘 맥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을 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드리는 맥주가 메가 강조된 맥주, 호비 강조된 맥주, 효모 강조된 맥주, 이렇게 맥주의 재료가 각각 강조된 맥주들을 일부러 좀 준비를 했는데 나는 어느 쪽 취향인가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지루하지 않도록 첫 맥주를 따서 시음을 해볼 텐데요. 앞에 있는 맥주 중에서 필스너 캔 맥주 있죠? 그걸 한번 따서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통성명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 좋은 맥주죠. 필스너 맥주. 사실은 이 맥주를 사람들한테 이제 주변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좀 괜찮은 거 없냐? 추천해줘라고 하면 사실 이 맥주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잠깐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꼭 먹어봐야 되는 맥주인지. 자, 조금 더 얘기를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얘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독일에는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맥주 잡지글이나 기사별 보면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독일에는 맥주 순수령이 있어서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년 전에 독일 바이에른 왕이 맥주를 만들 때 4가지 재료만 써라 라고 지정을 한 걸로 물, 메가, 홉, 효모가 4가지 기본 재료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저게 가장 정석적인 맥주 재료고 저거 이외에 뭐 쌀, 옥수수 같은 다른 재료를 쓰면 그거를 맥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 맥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저 네 가지가 가장 기본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게 일단 물은 빼고 메가 맛이 뭔지, 호비 맛이 뭔지, 효모 맛이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맥주는 뭐로 만들어지는 술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보리로 만들어지는 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양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가로 만든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럼 보리랑 메가가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옛날의 맥주 제조 형태를 보면은 야생에서 수확한 보리를 바로 그냥 만드는 형식이었지만 현대로 넘어오면 중간에 메가 제조소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 메가 제조소들 같은 경우는요, 그 야생에서 수확한 보리를 농장에서 수확한 보리를 한번 솎아내요. 품질을 좋은 것만. 그런 다음에 그 보리 나다를 물에다 적시잖아요. 싹이 트거든요. 그럼 싹을 잘라낸 다음에 건조를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완성된 메가를 맥주 양주장들에서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양주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비업계인한테 질문을 받을 때 너희 혹시 맥주 만들 때 농부들한테 보리 사서 맥주 만드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런 제조소들로부터 사서 써요. 그래서 실제 맥주 메가 제조소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100여 곳 넘게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바이어만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 브랜드가 거의 한 국내 우리나라 수제 맥주 회사에서 한 80% 이상의 업체가 쓰는 메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메가고 가운데 있는 건 미국 메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영국 메가, 영국 회사의 메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가를 사서 쓰는 기준은 뭐 스타일이나 품질이나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알맞는 걸 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메가를 한번 가공을 하냐면요, 야생에서 속한 물을 갖다가 바로 맥주를 만들게 되면 그중에 벌레 먹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물에 젖어서 썩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맥주를 만들면 오늘 만든 맥주와 내일 만든 맥주의 퀄리티 편차가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한번 메가 제조소에서 그거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보리, 밀, 귀리, 호밀 등도 싹을 튀어서 배양시킨 종류로 완성을 하고요. 맥주 용도에 맞게 공부를 시킨 게 변형을 시킨 게 메가예요. 그래서 보리로만 맥주를 만든다는 점이 좀 어색한 이유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카올라너, 에딩거, 호가든 같은 밀맥주 있죠. 여기에는 메가화된 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리로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메가로 만든다는 표현이 좀 더 알맞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럼 메가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발효주 맥주의 당원이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주종이 달라지는데 혼합주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복수의 술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술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분들이 하시는 칵테일 같은 개념인 거고요. 증류주는 증류기를 들어서 높은 도수를 뽑아내는데 소주나 위스키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발효주는 효모가 발효를 해야 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실제 맥주 양주할 때 쓰는 효모거든요. 이런 형태로 패키징이 돼서 나와요. 얘를 흔들어 보면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칸 에일 효모라고 써 있는데 이 효모를 쓰면은 수제 맥주집에서 많이 만드는 아메리칸 페이레일이나 아메리칸 IPA 같은 맥주를 만드는데 딱 적합한 효모입니다. 근데 이런 효모 회사에 가면은 효모가 딱 라거랑 에일로 나눠져 있어요. 맥주 대분류가 라거랑 에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일 쪽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메리칸 에일, 저먼 에일, 벨지안 에일, 잉글리시 에일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내가 어떤 맥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효모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형식이에요. 어쨌든 발효의 원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효모가 당, 슈가를 먹고 발효를 해야 술을 만듭니다. 알코올. 그래서 발효가 꼭 필요한 거고요. 덩달아 이산화탄소, 맥주에 탄산감이 있는 이유겠죠. 이산화탄소도 발효를 통해서 만들고 발효 부산물이라 해서 라거 맥주에는 잘 없고 에일 맥주에 많이 있다고 표현되는 소위 과일 같은 맛이나 향신료 같은 맛이 발효 부산물 맛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맥주가 술이 되려면 발효를 해야 되고 발효에 필요한 효모의 에너지가 당인데 저 당이 메가에서 오기 때문에 맥주입니다. 만약에 저 당이 메가가 아니라 포도에서 왔다. 그럼 그 술은 포도주 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를 쓰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이유고요. 효모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발효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가 없으면 발효를 할 수가 없어요. 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의 맥주를 시음해 볼 거고요. 이제 좀 꽉 찼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예, 두 번째 맥주인 바이엔슈테판 헤페바이스기요. 예,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맥주고 약간 키 두 번째로 크네. 걔를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품이 많이 나오는 맥주이기 때문에 잔을 기울여서 따라주세요. 예, 이 맥주는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사실 이 맥주랑 같은 타입의 맥주가 파울라노. 예, 그래서 평소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4캔만 원 행사할 때 파울라노, 에딩거 약간 이런 타입 맥주 많이 드셨다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요즘 대중시장에서 많이 인기 있는 독일식 헤페바이젠 밀맥주입니다. 근데 이 맥주를 먹었을 때 뭐 좋든 싫든 간에 평소 라거에 없었던 약간 과일 같은 맛이랑 향신료 같은 맛이 있었다. 특히 이제 과일은 약간 바나나 같은 느낌으로 나왔다. 이게 뭐 바나나를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발효 맛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발효할 때 나오는 발효 부산물 맛인데 이 발효 부산물 맛 중에서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에스테르랑 페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에스테르는 그냥 과일 맛으로 표현되는 것들이고요. 바나나, 사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페놀은 뭐 후추, 향신료, 정향. 그리고 조금 이제 무서운 냄새, 이제 치과 마취향 냄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밀맥주의 맛을 가장 결정짓는 큰 요인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밀맥주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밀맛으로 먹는 맥주가 아니라 발효 맛으로 먹는 맥주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 밀맥주다 보니까 이 특이한 맛이 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밀은 그냥 마시고 나서 약간 입에 나는 고소한 느낌. 그게 밀의 맛입니다. 메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메가의 역할을 다른 역할을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 맥주의 색상을 메가가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마다 아마 메가 샘플이 아마 3개가 있을 거예요. 뭐 확인을 해보시면 베이지색을 띠는 가장 밝은색 메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메가는 약간 그거보다 불구스름한 기운을 띌 거고 하나는 그냥 완연한 흑색이에요. 근데 이게 메가가 품종이 달라가지고 생긴 결정이 아니라 아까 메가를 만들 때 싹을 틔운 다음에 잘라내고 건조한다고 했잖아요. 그 건조를 할 때 저온에서 하느냐 고온에서 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밝은 메가는 한 70도 언저리에서 드라이만 된 거고 흑메가들 같은 경우는 한 200도만 넘는 로스팅 드럼에서 굴렀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 건데 이게 맥주의 색상이랑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 그 3가지 샘플 중에 가장 밝은 색상이 있죠. 그걸 위주로 맥주를 만들게 되면 얘한테 제일 익숙한 금색의 맥주가 나와요. 네. 반면에 붉은 메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갈색이나 붉은색 그리고 흑메가가 많이 들어가면 흑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잔에 따라 먹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맥주의 색상을 딱 보면 아 얘가 어떤 맛이 나오구나 유추할 수가 있어요. 금색의 맥주에선 흑메가의 맛인 초콜릿 맛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흑메가가 들어가는 순간 저 금색이 안 나와요.
우리 그 미술 시간에 노란 물감 탄 데다가 검은 물감 떨어뜨리면 바로 색깔 어두워지는 그런 이치. 근데 이거를 메가 맛이랑 좀 결부를 시키면 밝은 메가는 곡물이나 빵, 시럽, 그리고 붉은 메가는 카라멜이랑 토피, 브라운 메가는 견과나 비스킷, 그리고 흑 메가는 로스팅 커피나 다크 초콜릿과 같은 맛으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색깔이랑 어울리는 맛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메가의 또 다른 기능은 무게감과 질감에도 기여를 하는데 꿀물과 생수 중에서 무엇이 더 진득한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꿀물이 더 진득하죠. 왜? 꿀이 들어갔으니까. 꿀은 당분이죠. 그러니까 당분이 많이 포함된 액체와는 그렇지 않은 것에서 점성적, 질감적 차이가 나는데 이걸 맥주 용어로 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 맥주가 있는데 풀 바디 맥주는요 막 10% 도수 10%짜리 막 초콜릿 커피 맛이 엄청 나타나는 막 흑맥주들 약간 이런 타입인데 액체인데 질감이 씹혀요. 굉장히 찰진 맥주들이 이제 풀바디에 속하고 라이트 바디 맥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마시는 카스나 아사히 슈퍼드라이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사히 슈퍼드라이의 이름을 곱씹어 보면 슈퍼드라이, 완전 달다. 그래서 슈퍼드라이 같은 경우는 당분의 느낌을 가장 줄이고 담백하고 개운하고 깔끔하게 떨어지게 만든 맥주이기 때문에 일식집에서 선호하죠. 왜냐면 그들이 판매하는 가라아게, 스시 이런 음식이랑 매칭시키기에 부담이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초콜릿 커피 맛이 쩌는 풀바디 맥주랑 스시랑 먹는다?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맥주 쪽의 하나의 학문으로 뭐 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음식이나 어떤 주류를 매칭을 시킬까 이제 푸드 페어링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양주도 공부하고 맥주 책도 스타일 책도 썼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취약한 분야가 푸드 페어링입니다. 왜냐? 전 뭘 매칭시켜도 다 맛있어요. 그래서 푸드 페어링 취약합니다. 올몰트 비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냐? 우리나라 맥주는 뭐 메가 비율이 적어서 맛이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 메가 비율이 효모가 발효에 필요한 당분을 전부 메가에서 가지고 왔을 땐 올몰트, 그러니까 메가로만 만든 맥주다 라는 얘기고, 반면에 메가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설탕, 쌀, 옥수수 등을 섞으면 그 메가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빨간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올몰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회사에서 나온 다른 상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광고 한번 보시면 맥주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맥주 회사에서 유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저 캔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성분 표시 같은 거 보면 깨알같이 적히는 듯이 보면은 주류 유형이 기타 주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보다 기타 주류가 세율이 싸고요. 아무래도 원재료 같은 경우가 메가보다 좀 더 저렴한 상품을 넣기 때문에 저 캐치프레이즈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맥주를 엄청 좋아하시지 않고 그냥 약간 기호적, 그냥 치킨 먹을 때 그냥 마시는 같은 그냥 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저희 사무실 앞에 990원 아메리카노 파는 데가 생겨서 그냥 싸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커피는 그냥 싼 거 먹어도 되지만 어떤 분한테도 맥주가 또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좀 괜찮은 선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맥주는 좋아하기 때문에 맥주에 많은 돈을 지불하기는 하지만 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홉은 또 지금 샘플이 아마 하나 더 있을 텐데 얘 향을 맡아보시면 소위 후제 맥주라는 데서 많이 나던 향이 있을 거예요. 뭐 페일에일, IPA 같은 데 먹었을 때 나오는 향이 있는데 이게 홉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솔방울처럼 생겼지만 얘를 틀에 넣고 갈아서 짜낸 건데 가끔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5분은 괴롭지만 5년은 기억에 남을 쓴맛이 나는 겁니다. 학습 효과 제대로 얘가 들어가서 맥주가 써지는구나 알 수 있어요.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맥주의 쓴맛이 창출이 필요하냐면 맥주의 기본이 되는 재료는 메가잖아요. 그래서 메가만 가지고 술을 만들면 단술이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쓴맛을 가지고 와서 단맛과 쓴맛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맥주인데 스타일에 따라 단맛이 더 치고 올라오는 스타우트 같은 제품도 있을 수도 있지만 쓴맛이 더 치고 올라오는 IPA 같은 제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낮고 효모가 치고 올라오는 방금 보셨던 밀맥주 같은 타입도 있을 거고요. 아이뷰, 이게 양주 용어입니다. 인터내셔널 미토니스 유니트라고 해가지고 맥주의 쓴맛 수치예요. 홉에서 기인합니다. 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수치가 높을수록 써요.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파울라나 블랑, 호가든 이런 밀맥주 타입들은 IBU가 15 정도 돼요. 필스너 오르켈 방금 드신 거 40, IPA 70, 카스 하이트 10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조금 알아두시면 좋냐? 요즘 수제 맥주 파는 데들 많아졌잖아요. 좀 제대로 하는 데들은 메뉴판에다가 IBU 수치를 기록해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도 그 MC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제 맥주집에 가면은 처음 보는 타입의 맥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메뉴판에 IBU가 딱 있는 걸 보고 내가 쓴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IBU 20 미만의 맥주 위주로 시음하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필스너 오르켈이 좀 나한테 달어, 이제 약간 막 달어, 그러면 60, 70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내부 교육을 했을 때 손님을 만약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은 손님한테 쓴 거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싫다고 그러면 20 미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편할 거예요. 홉이요. 와인으로 따지면 포도랑 좀 비슷해서요. 품종이 엄청 다양해요. 한 400여 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홉 품종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지적 자산인데, 크게 그냥 큰 뭉뚱거리로 그냥 나라별로 알려드리면 미국 홉들은 약간 망고, 구아바, 오렌지 같은 열대과일 시트러스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반면 체코 같은 경우는 풀이나 허브. 그래서 지금 체코 홉이 강조된 필스너 오르켈 맥주를 먹었을 때는 막 시트러스함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IPA 맥주 시음해 보시면 막 엄청 과일향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영국은 나보다 차닉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헤페바이젠 지금 드신 맥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바이젠 혹은 바이스비어라고 설명이 되고요. 바이젠은 독일말로 밀입니다. 밀, 위트. 그리고 바이스 같은 경우는 독일말로 흰색이에요. 그래서 전혀 맥주가 흰색은 아니지만 이 안에 효모가 깔려져 있는 걸 효모를 섞어가지고 첨단해서 먹으면 좀 뿌얘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흰 맥주다라고 불렸다는 얘기가 있고, 어쨌든 바이젠 혹은 바이스비어, 지금 아까 드셨던 맥주가 마음에 드시면 기억해두면 좋은 단어예요. 만약에 별로였다 그럼 멀리하시는 단어. 바이젠, 바이스비어가 스타일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대중시장에서 좀 올라오는 맥주다 보니까 여러 오해를 나왔는데 밀로만 만들어갈 것이다. 이름이 밀맥주니까요. 근데 일단은 독일에서는 전체 곡물량의 50% 이상만 밀이 되면 밀맥주라 부를 수가 있어요. 나머지 50은 볼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맛이 밀의 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주된 맛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약간 요쪽 계열의 맛이 다 효모에서부터 비롯하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밀은 빵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에스테르랑 페놀 맛으로 먹는 맥주다. 이게 전형적인 밀맥주의 캐릭터입니다. 자, 이 다음에는 IPA 맥주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서 또 나눠서 시음해 주시면 돼요. 샘플로 나눠드린 홉의 향을 맡아보시면서 번갈아가면서 IPA 맥주 향을 맡으면 아, 얘가 여기 녹았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드신 IPA 제품이 한 IBU가 한 65 정도 돼요. 예, 꽤 쓴데 근데 쓴맛보다는 약간 과일 맛이 더 세서 막 쓴맛에만 집중하지는 않게 돼요. 그리고 아까 필스너 오브켈이랑 이 맥주를 좀 비교해서 시음을 해보시면 같이 호비 강조된 맥주긴 하지만 필스너는 약간 풀이나 허브 같은 느낌으로 나온다면 얘는 노골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호배에 의한 차이, 아까 아메리칸이랑 체코 쪽의 차이고요. 그리고 또 헤페바이젠 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헤페바이젠도 어떻게 보면 약간 휴모 발효 맛에서 나오는 바나나 같은 느낌, 약간 단과일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약간 새콤한 과일 느낌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퉁 쳐가지고 설명하면 둘 다 프로티긴 한데 이제 홉에서 나온 프로티랑 이 홍보에서 나온 프로티가 조금 다른 양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IPA 맥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크래프트 맥주계의 심볼과 같은 맥주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좀 수제 맥주 많이 드셨다면 IPA 좋아서 좀 많이 수제 맥주까지 주문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 맥주를 먹으면 보통 저런 느낌을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몽, 오렌지 같은 느낌. 예. 가끔 그 손님분들이 IPA 뭐 과일 넣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 호비 자아내는 맛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도 맥주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라거랑 에일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인간이 황인, 흑인, 백인으로 나뉜 것처럼 효모는 그냥 라거 효모, 에일 효모로 맥주 효모는 나눠집니다. 라거는 하면 발효, 에일은 상면 발효. 뭐 밑쪽에서 하냐, 위쪽에서 하냐인데 저거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라거가 발효하는 온도는 8도에서 12도, 에일은 18도에서 24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발효하는 기간은 라거는 2, 3주, 에일은 1, 2주. 그리고 숙성. 발효주는 보통 발효 끝났다고 바로 먹지 않고요. 저온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약간 술을 익힌다고 그러죠. 술이 익는다고 그러죠. 약간 그 과정을 거치는데 라거는 한 달에서 3달, 에일은 2주에서 한 달입니다. 그냥 딱 여기 지표만 놓고 보시기에 라거랑 에일 중에서 어떤 게 더 만들기 쉬워 보이나요? 에일이요. 네, 에일이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만들기에 제일 어려운 맥주가 뭔 것 같아요? 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그때 얘기하는 건 카스랑 화이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물이 곁에 있어서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법상으로는 제일 최신 공법, 하이테크가 설치된 맥주가 이 라거 맥주예요. 그래서 라거가 왜 만들기 까다롭냐면 그냥 딱 보시기에도 발효 온도 8도에서 12도 8도는 냉장고에 넣기엔 좀 높아요. 그리고 12도는 실온에 놓기에도 너무 낮습니다. 상온에 놓기에는요. 근데 봄, 가을 평균 온도가 20도 정도 하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히터 틀어서 맞추는 온도도 실온 한 20도 정도 되죠. 아닌데요? 우리 집 평균 온도 8도인데요 하시는 분 계시죠? 추운 데 사시는 거고요. 네. 그 온도를 딱 맞춰서 발효할 수 있는 맥주가 에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뜨는 취미 중에 저희도 가르치고 있지만 홈브루잉, 이제 자가 맥주야. 혹시 여기서 홈브루잉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은 없네요. 뜨시면 안 나와요. 한 분 계시네요. 에일 많이 만드셨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에서 맥주를 만들면 발효 온도를 맞춰서 쓸 수 있는 게 에일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 20도 정도 되니까. 예. 그리고 더 홈브루어들이 에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굉장히 큰 이유인데 온갖 고생을 다해서 라거 맥주를 만들어봤자 편의점에 가면 2,000원에 팝니다. 그래서 더더욱 에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굉장히 단순한 논리의 연결고리가 왜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라거 맥주는 잘 없고 에일 맥주 위주인가? 라는 또 일맥상통해요. 왜냐? 크래프트 맥주를 하는 사람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홈브루어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시에라네바다, 보스턴 비어 컴퍼니, 사마닥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든 더보스든 맥파이든 이런 유명한 업체들의 오너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멀쩡하게 투자해서 다니다가 은행하다가 갑자기 맥주에 빠져서 홈브루잉하다가 때려치고 맥주를 전업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홈브루어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맵은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맵인데 맥주 스타일 맵이라고 해요. 맥주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브랜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 그러니까
김치로 따지면 뭐 총각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깍두기 뭐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맥주도 스타일이 많습니다. 페일에일, IPA, 스타우트, 밀맥주, 뭐 람빅, 세종, 포터 이런 것들이 스타일인데 한 100여 종 정도가 있고 라거 쪽에 한 60개 그리고 아래 라거 쪽에 40개, 에일 쪽에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개 원칠한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스타일이냐? 페일 라거라고 불리는 스타일이 있어요. 페일 라거.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페일 라거라고 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깐 역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2년에 굉장히 획기적인 맥주가 맥주 역사에 판을 뒤흔드는 맥주가 나왔는데 그 맥주가 필스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마신 우르케 맥주가 1842년에 나왔어요. 이전의 맥주들은요 대부분 다 어둡고 달고 묵직한 맥주들이 많았는데 이 필스너 우르켈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 밝고 쌉싸름하고 가볍고 그래서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또 때마침 왜 이 맥주가 1842년에 나왔냐고 하면 밝은 메가를 만드는 기법이 그때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부분 다 어두운 메가들로 맥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족족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밝은색, 금색 맥주가 우리한테 흔한 금색 맥주가 나온 게 200년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때마침 보급된 유리잔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필스너 한 잔을 유리잔에다가 딱 넣고 색깔을 의미하면서 마시는 게 굉장히 엣지 있는 행동이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냥 흔하죠. 집에서 짠 하는 게 다 금색 맥주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엣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필스너의 인기는 체코에서만 그치지 않았고 전 유럽, 아메리카까지 퍼집니다. 그 당시에 또 19세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산업혁명 뭐 이런 걸로 많이 맥주 산업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전기가 개발됐어요. 한마디로 라거 맥주 같은 경우는 1842년까지는 유럽에서는 비주류 맥주였습니다. 예, 왜냐? 8도에서 12도라고 하는 온도를 맞춰주려면 지하실이라던가 동굴이라던가 이런 데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라거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저장하다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에일 맥주가 오히려 1842년까지는 주류 맥주였습니다. 그래서 에일 맥주 요즘 많이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간혹 요즘 뭐 수제 맥주가 뭐 새로 만들어서 미는 타입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한 중세 시절부터 1842년까지 800년 가까이 유럽을 주름잡던 맥주는 에일이었으나 그거를 확 바꿔버린 맥주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류 시장은 라거가 주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시가 우르켈이라서 저 맥주가 추천이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맛을 떠나서 쟤는 한번 마셔볼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라거 맥주 같은 경우가 단점이 온도였는데 전기 개발과 냉장고가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동굴 지하실에 노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스너는 날개가 돋친 격이었죠. 그리고 유럽인들의 미국 이민이 활발했어요. 저 당시에는. 그래서 독일 사람, 체코 사람, 폴란드 사람, 영국 사람 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 중에는 맥주 양조가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바르트 아노이저라고 하는 사람과 아돌프스 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만든 회사가 앤호이저 부시 버드와이저입니다. 현재는 인베브라고 하는 회사랑 합병을 해가지고 앤호이저 부시 인베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맥주 회사 거대 기업이죠. 예. 그래서 AB 인베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버드와이저뿐만 아니라 호가든, 레페, 심지어는 오비 맥주도 AB 인베브 소속이에요. 예. 그래서 간혹 이제 몇몇 사람들이 오비 맥주가 국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대 기업의 한 일원이 됐기 때문이에요. M&A를 통해 가지고요. 예. 그리고 밑에는 프레드릭 밀러, 이제 미국 미러키 지역에서 이제 독일 출신이고 양조장을 지어가지고 성공한 양조장이 밀러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러키 양조장, 미러키 야구단 이름이 LG 트윈스, 뭐 두산 베어스처럼 미러키 브루어스거든요. 그만큼 미러키 지역이 양조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당연히 저 사람들이 만든 이제 필스너라던가 이런 타입의 기반을 한 맥주들이 미국에서도 붐을 일으켰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늦게 산업화가 시작된 국가들,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쪽 국가들도 좋은 케이스는 선진국 따라잡기
일환으로 맥주 유학을 보내가지고 배워가지고 한 케이스도 있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 케이스는 식민지가 되면서 열강들이 양조한 건설한 케이스였어요. 유명한 독일에 조차지어서 맥주 맛은 좋다고 알려진 칭다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죠. 예. 그래서 동아시아만 하더라도 아사히 같은 경우나 칭다오의 설립인들을 보면은 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이에요. 저 당시 저 양조장들이 처음에 설립했을 때 만드는 맥주는 당대 유행하던 필스너 라거 맥주였어요. 그때 필스너가 드디어 부침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쓰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 맥주를 좀 더 순하게 개량해서 어떤 맥주를 냈는데 그게 바로 페일 라거입니다.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하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 보시면 페일 라거라고 적혀있죠. 그냥 의미적으로는 그냥 밝은 라거인데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라이트라고 페일 라거 크게 칠 수가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페일 라거로 유명한 브랜드가 뭐가 있냐라고 제가 설명을 읊어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색깔 있는 맥주 빼고 다 카스, 하이트, 오비, 맥스, 비치, 클라우드 다 페일 라거고요. 외산으로 가면 아사히, 삿포로, 기린, 산토리, 버드와이저, 밀러, 코로나, 칭다오, 하이네켄, 칼스버그, 스텔라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써 있어요. 다 면면을 살펴보면 각 국가에서 점유율 1, 2등 하는 맥주들은 페일 라거예요. 일본, 아사히, 기린, 삿포로, 미국 버드와이저, 밀러, 우리나라 카스, 하이트, 중국 칭다오. 그래서 독점적으로 페일 라거 위주로만 공급되는 시장, 사실 우리나라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선택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맥주를 취급하는 양조장이 당연히 적어지죠. 독점적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페일 라거 이퀄 맥주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래프트 맥주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깨기 위해서 등장한 운동은 거창한가?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애들은 BMC라고 불러요. 버드와이저, 밀러, 쿠어스 시절. 우리로 따지면 카스 하이트만 있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형화된 페일 라거 회사들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사라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소규모 양조장 허가를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버드와이저부터 돼야지 양조장을 설립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개정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제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가 많이 보급화가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양조장이 시작된 거는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수제 맥주라고 안 불리고 하우스 맥주라고 많이 불렸어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여기 강남이나 하다못해 여기 삼성역에서 하나 있었고요. 또 코엑스 안에서 하나 있었고 종로 이런 쪽 가면은 옥토베스트 막 이래서 막 독일식 막 맥주 팔고 막 양조 장비도 가끔 보이면서 학생 슈니첼 막 썰어 먹던 약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보통 하우스 맥주라고 불렸는데 2014년까지는 문제가 뭐였냐? 외부 유통이 안 됐어요. 그 매장에서 만들어서 거기서만 팔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주들이 나오면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먹기 때문에 하우스 맥주라고 불렸는데 2014년에 주세법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외부 유통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생긴 양조장들은 더 이상 땅까지 비싼 뭐 종로나 강남 이런 데 양조장 안 짓고 파주, 김포, 남양주, 가평 이런 곳에 양조장을 지은 다음에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매장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양조장이 50개 정도도 안 됐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110개가 됐어요. 대부분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고 이렇게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이 많이 생겨서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걸 소화해줄 매장이 또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여러분들 집 근처에도 이런 업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활 맥주, 크래프트 한스, 브롱스 이런 업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데서 쏟아져 나오는 맥주들을 또 판매할 리테일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골목 시장까지 크래프트 맥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 사계라고 하는 펍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2013년에 오픈을 했는데 1년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수제 맥주는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 문화라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발산동에도 수제 맥주가 들어가고 상계동에도 수제 맥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이태원에 안 와요. 저의 실패를 그냥 이런 변명에 한번 결부시켜 봤습니다. 예. 아무튼 미국은 저게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소규모 양조장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이 취미로 활동하던 홈브루어들, 저같이 이제 배불뚝이 아저씨들이 차고에서 그냥 몰래 홈브루잉 하던 게 이제 우리도 양주랑 즐길 수 있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부터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양주 문화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40년 된 겁니다. 그 당시 40년 전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고민이 이걸 거예요. 우리 무슨 맥주 만들어서 팔 것인가. 근데 페일하고 잘 팔리는 거 알죠? 미국 입장에서 버드와이저, 밀러 같은 거 잘 팔리는 거 아는데 신생 신규 업체가 버드와이저에 비해 가지고 자본이 되어 기술이 되어 연구진이 되어 마케팅이 되어 유통이 되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기업이 취급하는 페일라거로 겨루지 말고 좀 개성 있고 잊혀져 있던 맥주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되 너무 초음부터 쇼킹한 거를 주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갈 테니까 그래도 좀 개성 있고 무난하고 쉬운 걸로 하자라고 해서 만든 4가지 스탠다드 맥주 스타일이 페일에일, IPA, 밀맥주, 스타우트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메뉴가 크래프트 맥주 양주장에 1, 2, 3, 4번에 포진해 있는 맥주고 중국식으로 따지면 짜장, 짬뽕, 탕수육, 볶음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먹어본 게 여기서 스타우트죠. 그래서 한번 스타우트 맥주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메가가 강조된 맥주죠. 메가 중에서도 흑메가. 그래서 이전의 것들과는 좀 양상이 다를 거예요. 시트러스함, 프루티함 이런 것보다 이제 약간 탄맛이나 초콜릿 같은 맛이 좀 나타나고 좀 쓸 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은 인생 맥주, 뭐 계기가 된 맥주, 약간 자기가 최애하는 맥주, 약간 이런 거 이제 좀 말씀드리기를 원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사실은 보통 맥주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맥주를 빠지게 해주는 맥주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남는 편인데, 저는 사실은 10년 전에는요, 한 11년, 12년 전에는 술 한 잔 안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네, 그때 굉장히 날씬했어요. 제 취미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제 취미가 조깅입니다. 근데 밀맥주 한 잔 먹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사실은 저 맥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라면 조심하세요. 라면 좋아하는 네. 제 일본식 라면에 빠져가지고. 네. 네. 어쨌든 저는 밀맥주 먹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네캔만을 할 때 파울라나 블랑 먹고 빠져가지고 좀 맥주가 재밌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 손 붙잡고 수제 맥주집 갔다가 IPA 먹고 괜찮아가지고 이제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입문 맥주들이 여기 아니면 여행 가서 먹었던 뭐 필스너라든가 아니면 라거 맥주들, 뭐 이쪽이 이제 가장 많을 거예요. 인디아 페일에일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유명한 스토리긴 하지만 200년 전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고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로 진출해 있었는데 당시 유행하는 맥주가 페일에일이라서 이 페일에일을 영국에서 인도로 날랐습니다. 근데 수송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200년 전이다 보니까 비행기 없고요, 냉장고 없고 수에즈운항, 이집트 쪽에 수에즈운항도 없어서 영국에서 인도로 페일에일을 보낼 때 영국에서 출발해서 배로 아프리카 남반구를 저 뜨거운 해역을 찍고 돌아서 인도로 가는데 냉장고 없이 6개월 동안 항해를 하다 보니 맥주가 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뭐 양조가들 같은 경우는 홉에 이제 있는 항균 효과에 주목을 해서 인도로 가는 페일에일을 홉을 왕창 때려 넣은 다음에 알코올 도수 올려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가 상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인도로 가는 페일에일이라 해서 인디아 페일에일, 각 글자마다 다 IPA가 된 거예요. 그래서 IPA 맥주는 전형적으로 홉이라고 하는 재료에 그냥 홉 주연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엑스트라. 홉이 딱 주연입니다. 그래서 이 홉의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IPA 맥주 많이 드시면 됩니다. 예. 싫어하시면 피하시면 되죠. 이 그래프는요 위에만 보시면 되는데 120년 동안의 맥주 양조장의 추이예요. 미국 영토내. 그래서 2000년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2000년이래. 1890년에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2000개 세웠지만 20년, 30년 사이에는 군주정 때문에 빵개가 되고요. 그러다가 복권이 됐지만 1980년대에는 미국 자본주의 막 뭐 먹고 먹히는 약간 약육강식의 시대다 보니까 89개까지 딱 정리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110개인데 저 미국 넓은 땅덩어리에 89개밖에 없었으니 굉장히 획일화된 맥주가 많이 나왔겠죠. 그러다가 크래프트 맥주가 허가가 되고 나서 2,538개까지 늘어났고 2018년 기준으로 7,000개가 됐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나도 뭐 크래프트 맥주 관련해서 하나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7,000개 중에서 한 100개가 넌 크래프트,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트가 아니고 버더에저 밀러 같은 데가 되겠죠. 6,900개 정도가 크래프트인데 6,900개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크래프트 맥주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 1%입니다. 예, 굉장히 작아요. 스타우트 설명을 좀 드리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진 검은색 에일 맥주고 제일 유명한 브랜드는 다들 아시는 기네스입니다. 그래서 고올에서 온 홍배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다크 초콜릿 등의 풍미가 검은 색상과 함께 나타나고요. 뭐 스타우트는 이런 종류가 있다 보시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뭐 커피, 초콜릿이 가장 주된 맛이고 귀리가 들어가면 약간 오트밀 스타우트 같은, 귀리가 들어가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오게 되고요. 이 다음에 15분 맥주는요 어떻게 보면 요즘 크래프트 맥주 트렌드를 많이 보여주는 제품. 그러니까 약간 2010년 넘어서 이제 약간 이런 맥주도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무난하게 페이레일, IPA, 스타우트로 약간 좀 밀고 갔다면 이제는 한 40년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유행을 시작해요. 한번 시음해 보시죠. 이 제품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시음인데 무리해서 다 드시지 마시고 이따 2부 때도 시음을 하시면서 또 드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음하시는 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테이블에도 같이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전통적인 타입의 맥주입니다. 저희가 아까 강의의 클래스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취향 찾기였잖아요. 메가 효모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라거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효모 강주된 밀맥주, 그 다음에 호비 강주된 IPA, 그리고 메가 강주된 스타우트를 먹었잖아요. 근데 난 그런 것보다 지금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전혀 특이 취향이 아닙니다. 예, 약간 요런 타입의 맥주들이 맥주 덕후들이 많이 찾는 막 인스타 이런 데 가장 많이 핫하게 올라오는 제품들이 이래요. 혹시 이 브랜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위 그려진 브랜드.
구사일랜드라고 하는 맥주 브랜드인데 여기서 가까운 여기 강남역 뱅뱅사거리 쪽에 가면 크게 이제 업장이 있죠. 그리고 업장에 방문을 하시면 그냥 그 스탠다드 맥주들은 다 페일에일이나 IPA 스타우트 쪽이 많은데 이 제품은 따로 이렇게 막 어디다 전시해가지고 막 되게 빈티지스럽게 보관했을 거예요. 네, 이 제품 컨셉이 딱 병만 봐도 약간 맥주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엄연한 맥주고요.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약간 신맛을 내는 젖산균이나 초산균들을 이렇게 좀 투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와인 배럴에다가 추가로 숙성을 해요. 그때 블랙베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좀 더 장기 숙성을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만드는데 시간이 막 6개월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가격이 비쌉니다. 한 병에 2만 원, 3만 원은 그냥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맥주가 2만 원이라고 하면 좀 비싼데 그냥 와인이나 그냥 맛있는 술이 2, 3만 원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맥주가 꼭 이게 크래프트 쪽에서 하는 요즘에 좀 미는 기조가 약간 이런 쪽이고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또 와인 배럴을 숙성시킨 다음에 복숭아를 넣은 제품도 있고 아니면 뭐그 라즈베리를 넣은 제품도 있고 예, 막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시리즈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그 업체에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0여 크래프트 맥주 스타일 대세가 있는데 80년대에는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80년대에 이 맥주가 나왔으면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난하게 페일에일 IPA로 가다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이런 전위적인 스타일의 맥주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예. 미국 양조가 협회에서 지정한 크래프트 맥주 양조가의 정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요즘 많이 보이는 크래프트 맥주, 수제 맥주인데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는 크래프트 맥주 양조 업체에서 나온 맥주를 뜻해요. 그럼 크래프트 맥주 양조 업체가 뭐야? 라고 보신다면 이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연간 생산량 10억 리터 이하 그리고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는 뭐 혁신적인 기법으로 전통적인 기법으로 맥주를 양조할 것이고 인디펜던트에서 많이 갈려요. 회사 지분의 25% 이상이 이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아닌 다른 주류 회사에게 넘어가시면 알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럴 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메이징 브레인 컴퍼니가 만약에 뭐 신세계에 뭐 인수가 됐다. 그럼 이제 여기는 크래프트 맥주가 아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미국 기준이라 만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크래프트 맥주를 얘기할 때 이거를 다 만족하는 곳이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크래프트 맥주 점유율이 처참하느냐 미국에서도 예, 미국 15%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왜 낮을 수밖에 없냐? 한 병 IPA 한 병 값이 마트에서 카스 시스템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냥 버드와이저 한 짝 사지 굳이 얘 한 병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열에 8은 둘은 크래프트 맥주를 먹는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니까요. 앞으로 성장하지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양조장이나 매장에서만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맥주가 있다라고 알리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마신 맥주를 먹고 또 빠져서 매니아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 그때 포크살롱에서 만났을 분 꼭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명과 암이에요.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땐 5,3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더 브로리스 이제 넌 크래프트가 67개였는데 이 넌 크래프트 크래프트 맥주 양조 5,200개 볼륨 기준으로 12.3%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5,234곳의 크래프트 브루어리가 12.3%의 볼륨을 먹으려고 팍 터지게 싸우는 데가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크래프트계에서도 경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신생 양장들, 예를 들어서 2012년 설립 이런 양장들 같은 경우는 페일에일이나 IP나 스타우트 같은 맥주를 만들어서 더 이상 선배 크래프트 맥주 양장들 못 이기는 거죠. 한마디로 사무라담스, 시에라네바다 같은 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아예 컨셉을 배럴 에이징이나 약간 오래 걸리는 약간 사워 맥주라던가 아니면 독특한 빈티지 느낌의 맥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저 레어 배럴이라고 하는 제품이
한 달 전에 국내에 들어왔어요.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굉장히 이름부터가 레어 배럴이잖아요. 한 병에 8만 원.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10달러는 훌쩍 넘는 맥주입니다. 예. 이쪽에 이쪽 르네상스 호텔 쪽에 가면 사거리 쪽에서 약간 저 밑으로 남쪽으로 가면 쉐브드루라고 하는 와인샵이 되게 맥주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근처 만약에 회사 다니신 분들 나중에 한번 들려오시면 되는데 거기 가면 구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이런 맥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클리스라고 하는 맥주도 이마트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에서 6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클리스 컨셉은 뭐냐면요, 그 10도 정도가 되는 스타우트 맥주를 배럴만 계속 바꿔가지고 빈티지를 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럼에다가 넣어보고, 그 다음에 꼬냑에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버번 위스키 배럴에 넣어보고, 막 라이 위스키 배럴에 넣어가지고 계속 속성만 바꿔가지고 하는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이런 양주장들 같은 경우는 대중성보다는 미국에서 팬덤 장사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극 매니아들. 근데 이런 맥주가 이마트에 왔다라는 게 참 희한하고 고칼로리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레어베럴이라고 하는 양주장 전형이 이런데 흡사 브루어리의 느낌이 아니라 와이너리의 느낌이에요. 뭔가 철제 탱크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양주장들이 미국 서부 쪽에 많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쪽에 많이 있어요. 나파델리움도 가깝다 보니까 이게 배럴 공사도 쉬워가지고 나중에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꼭 이런 와인 맥주 투어 같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예, 그때는 꼭 우버 같은 거 타세요. 예, 운전하면은 그러니까 3명이서 운전하러 갔는데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양정을 갔는데 제가 운전 담당하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버 하고 가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 결론 지을 때 봤는데 스타일이라는 게 100개가 있는 것 중에서 사실 페일라고 해당하는 애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즉 오늘 우리가 5개 스타일을 먹어봤잖아요. 그럼 아직 우리가 못 모셔본 게 93개 정도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지금 크래프트 맥주 쪽에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길게는 뭐 한 70년도 남았잖아요. 짧은 50년에서. 근데 계속 똑같은 맥주만 먹기에는 좀 질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맥주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았으니까 맥주가 되게 소소한 취미거든요. 뭐 다른 주류에 비해 가지고 용량도 작고 도수도 낮고 가격도 해서 오늘은 월요일엔 수요일엔 다른 걸로 금요일엔 또 다른 걸로 일요일엔 또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근할 때 일요일에 뭐 금요일에 퇴근할 때 그냥 마트 가가지고 4개 다른 거 사가지고 이틀에 하나씩 마시다 보면 계속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2,000개가 된 이유가 있거든요. 블루가 2,000개가 된 이유가 그건데, 이러니까 크래프트 맥주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 다양한 맥주를 맛볼 수가 있다로 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방금 이렇게 강의 한번 들었잖아요, 그죠? 아까 이거 줄리엣 따실 때 향도 너무 좋았고 다들 엄청 놀라신 것 같던데 몇 가지 퀴즈를 오늘 원장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 여기 이거 표지만 봐도 되게 신뢰가 가지 않나요? 맥주를 딱 읽고 진짜 네. 심지어 되게 두껍고. 그래서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원장님이 사인해 주신 이 책이 가니까요. 한번 퀴즈 열심히 맞춰보시는 걸로. 올라가지고 이름도 직접 한번 받아보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그냥 뭐 홍보 약간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맥주 스타일이 100개가 있는데 100개는 다 방치는 못했지만 IPA가 뭔지 스타우트가 뭔지 이런 거를 그냥 하나씩 했고 국내에는 어떤 타입이 있는지에 대한 스타일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텐데요. 맞추시는 분께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니까 5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 싸움 될 수도 있고. 네. 첫 번째 문제, 다음 슬라이드 됐나요? 낼게요. 문제 1. 벨기에 맥주는 3개 좀 알려주세요. 3개. 네. 일단 내보세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이 힘을 많이 주겠죠? 눈치 싸움. 어려운가?
꽤 유명한 브랜드 많은 거예요. 지금 다들 슬프세요. 네. 스텔라 알토아, 에델와이스, 호가는 에델바이스는 무슨 하나만 더 먹는 십자가 지었습니다. 예, 여기 그 가운데 코트 같은. 아, 저요? 예, 뜻이잖아요. 스텔라, 예, 소다는, 예. 블랑? 블랑 프랑스. 예, 여기. 예, 여기. 줄리엣, 네, 줄리엣, 요거. 예, 미국입니다. 예. 아, 그게 타일. 네, 잘 들었어요. 혹시 아까 드시지 않았어요? 아니,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네, 백스는 독일이지만. 네. 스텔라 뭐가 된다 랩대 아, 정답. 랩. 랩. 이름 써서지. 네, 이따가. 그러면 이제 그 하나 가시는 순간 손 들어주지 마. 두 번째 문제. 국내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세고. 양조장 검색 안 돼요. 다치게. 양조장 세고. 근데 하나는 제 출신 밝혔으니까 하나는 일단 들어가서 두 개만 드시면 되겠네요. 네. 혹시 뭐 이태원 경리단 이런 데 유명했던 브랜드 힌트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 말하면 불리해서 또 그렇지. 네. 힌트 하나 드릴까요? 대동강 맥주 만드는 업체 혹시 아세요? 대강 맥주 그 제품도 국내 기업인데. 아니면 그 문재인 대통령 만찬주 중 한때 매스컴 샀던 그 브랜드 기억하세요? 네. 이게 확실히 크래프트 맥주가 브랜드가 아직 안 생겼어요. 어메이징 빼고 두 개. 자, 그럼 제가 감면해 드릴게요. 하나만 드세요. 오! 네. 어메이징. 이랑 하나만 더. 정답. 네, 세븐브로이. 네, 세븐브로이가 이제 그 만찬주로 해가지고 그 기업 총수들 데리고 있을 때 만찬주를 했고, 알만한 브랜드는 그 더부스. 그리고 이태원의 포주제가 메타이어. 네, 그리고 저기 연남동에서 카버를 해가지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제주 맥주. 예, 제주 위트라 그래가지고 캔맥주를 잡으신 거죠. 플래티넘, 카브리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아직까지는 국내 브랜드가 2014년 이후에 내고 나오는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조금 못해요. 많이 맥주를 마시지만 맥주가 아직 안 좋네요. 자,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독일 맥주 브랜드 3개. 예. 에프버, 파울란너, 스토바. 네, 정답입니다. 와, 우리 진짜. 혹시 영업사원분 아니시죠? 네, 다음 그 각도 갑니다. 문제 4번. 영국의 전통 다크에일로 런던 부대의 진군들이 먹었다 해서 저 안경 쓰죠. 땡. 두 분이 맞추셨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네, 정답입니다. 자, 영국의 포터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런던의 진군들이 많이 마셨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름이 포터예요. 그래서 포터라는 말 자체가 진군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트럭 있잖아, 파란 트럭. 이게 포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터랑 스카우트랑 사촌지간의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메이징 브레인 컴퍼니는 세계 지점이 있는 기업이 안 돼요. 예, 세계 지점.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이제 맥주 시가 살짝이 없어요. 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검색 안 돼요? 아이, 맞추셨잖아요. 서울에 2개.
3호선 동쪽 라인에 2호선 오는 거.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퀴즈도 맞추신 분들은 더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수제 맥주집에 한번 직접 가보셔서 오늘 배우셨던 거 좀 티도 내보고 좀 자랑도 해보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메이징 브루잉 아카데미에서는요, 벨기에 맥주, 독일 맥주 등등보다 전문적인 강연들 계속 진행하시니까요.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홈페이지 주소 보이시죠? 여기 한번 꼭 방문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스타도 있습니다. 동명이에요. 강의장 전경이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번 박수 다시 한번. 네, 그러면 저희 여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물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안주 더 필요하시면 더 드셔도 되고 여기 앞에 있는 맥주들 꼭 다 마시고 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여기 꺾어서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책 받으신 분들 오시면 성함 있는데. 그래. 나가서 사줄 건데 그냥 가면 돼. 여기 써줄게. 여기 사줄게. 왜? 아니 우리 없어 그거. 많이 없어 하잖아. 뭐라도 그 옆에 있는 생각을 우리 가면 올 거야. 우리는 근데 저거 비싼 거. 근데 그거는 버려. 상현님 말씀하신 학교가 저게 아니 이상해. 저게 뭐냐면 포도주 담았던 나무 통에다가 맥주를 아니야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재미없다. 근데 이거 맥주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약간 민속에 아니 너 있는 맥주 다 비우고 가. 난 내 건 다 먹고 이 잔에 알았어.
어느 정도 쉬는 시간 가지셨으면 저희 다시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저희 다시 한번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네, 화장실 다 다녀오셨죠? 네, 잠시 앉아주시면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이어나가 볼까요? 사전에 저희가 등록 모집할 때 맥주 얽힌 여행 이야기 나눠주신 분 있으신지 저희가 좀 여쭤봤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내용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저도 하나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이 맥주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맥주? 그쵸? 이거 별 모양 보면 딱 봐도 삿포로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 그 아래 별 아래 보시면 옥리 홋카이도. 이거는 홋카이도 지역에 갔을 때만 마실 수 있는 삿포로 맥주 클래식 버전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홋카이도 삿포로 여행을 갔었는데 이때 진짜 매일 마셨어요. 여기서만 마실 수 있는 맥주라고 해서. 그래서 저만의 추억이 담긴 맥주가 이렇게 생기는 게 좋더라고요. 혹시 홋카이도 여행 가실 분들 있으시면 봄에도 되게 이쁘니까 너무 좋고 꼭 이거 클래식 맥주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것처럼 저희 여행과 그리고 맥주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해요. 첫 번째 순서라서 조금 떨리실 수 있는데요. 조하윤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저희 손 잠깐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떨리실 때 앞으로 와주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정말 별거 아닌데 개인적으로
중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같이 여행 경험 가서 런던 둘러보고 이제 영국의 도시들 둘러보고 했는데 제가 영국 가면서 여행과 계획하면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데가 펍이었어요. 막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도 엄청 자유롭고 막 아침에 출근하면서 와 재밌게 맥주 마시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되게 로망을 키워서 갔는데 시차가 9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한 7시쯤 되면 진짜 붉은 닭처럼 졸리고 그다음에 새벽에 한 5시에 깨가지고 눈이 이렇게 떠지니까 도저히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밤에 펍을 가고 싶어도 너무 졸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동생 대학 다니는데 기숙사에서 그날은 조금 쉬자 해서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피자를 시켰는데 그때 저는 막 정신 오락가락 하고 있고 동생이 피자를 시켜주고 맥주도 막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별로 특별한 맥주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많이 마시던 블랑이랑 그런 거 이렇게 사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마셨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서 남더라고요. 여행 중에서 되게 동생이랑 오랜만에 그렇게 재밌게 그냥 편하게 맥주 마신 것도 좋았고 평소에도 많이 마시던 맥주였는데 또 색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마시니까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또 결국 여행 중에 펍을 못 갔지만 그거가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좀 아쉬울 줄 알았는데 그 기억이 많이 남아서 좋았어요. 많이 떨어졌을 텐데 사실 맞아요. 펍에서 마시는 것도 생맥주 이렇게 내려주니까 맛있긴 한데 집에서 편하게 TV 보면서 특히 여름에 더웠을 때 막 씻고 나와서 캔맥주 딱 따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하게 마시는 맥주도 충분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나눠주신 조아유님이 아쉽게도 영국에서 펍을 못 가보셨다고 하니 혹시 원장님 영국에서 저희가 아까 강연 들었을 때 좀 영국에서 시작된 맥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꼭 마셔봐야 될 맥주 브랜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조금 사전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의 별명이 에일 종주국이에요. 거기가 영국 맥주 브랜드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심지어는 영국 음식 맛없으니까 영국 맥주도 맛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영국 에일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래프트 맥주의 근간을 이루는 페이레일, IPA, 스타우트 다 원래는 영국 스타일인데 그게 1980년대 이후에 미국 애들이 아메리카나이즈드 그러니까 약간 미국화 시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IPA, 스타우트 미국 거라고 생각하시면 원래는 영국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영국에서도 에일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맥주는 페일라고 해요. 그래서 스텔라, 하이네켄, 칼스버그 그리고 아마 남자분들 EPL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때 칼링, 칼링컵 할 때 칼링이라는 맥주도 라거 맥주, 캐나다 라거 맥주거든요. 그럼 이런 맥주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정보 없이 영국에 가면은 펍에 들어가도 사실은 기네스 아니면 그런 라거 맥주를 많이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뭐 킹스맨에서도 콜린 퍼스라고 유명한 장면, 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할 때 펍의 장면에서도 그 건달들이 건들 때 난 이 기네스를 마저 마셔야겠어 하잖아요. 근데 기네스는 아일랜드 맥주임에도 되게 오히려 영국에서 더 영국 맥주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어떤 맥주를 마셔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워낙에 많지만 조금 영국 전통적인 펍을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영국에 딱 첫날에 갔을 때 제가 처음 아니고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영국 런던에서 어학연수를 했어요. 근데 말이 어학연수지 어학연수를 빙자한 영국 맥주 탐구였으니까 그때 블로그를 엄청 썼어요. 그때 돈 모아가지고 영국에서 1년 살았는데 런던에서 살면서 어학원 끝나면 맨날 펍 갔습니다. 혼자서 맥주 마시고. 근데 첫날에 딱 영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대를 품고 되게 영국스러운 분위기의 셰익스피어스 암 이름도 기억나요. 영국스러운 펍이었는데 들어갔는데 하이네켄, 칼스버그 막 이런 것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는데 혹시 지금 컴퓨터 한 분 좀 계시면 그 구글 창에서 구글 창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동료님들 한번 좀 검색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마크를 보면은 이제 영국 전통 에일을 마실 수 있는 펍
인증 마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구글창을 한번 띄우셔서 CASK 예, 띄고 MAR QUE 캐스마크 예, 저거를 밑에 검색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야 여기 나오죠. 저 캐스마크가 그 영국 펍에서 옆에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저 사진 이게 저 캐스마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모범 음식점 무궁화 표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영국 전통 A를 제대로 취급하는 펍에 이제 저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셰익스피어사는 저 마크가 없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굉장히 전통스럽고 원초적이고 인공적인 걸 가미하지 않은 맥주들을 하는 펍들이 이쪽이어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건 좀 다양하게 또 이런 펍 오너들이라든가 펍 지기들 같은 경우도 맥주에 또 많이 해박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나라 트레디셔널 에이 좀 먹고 싶은데 캐스크 타입으로 한번 추천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조아유님 또 다시 동생분 만나러 영국에 가신다면 저 마크 꼭 기억해서 캐스크 마크 찾아서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맥주하면 생각나는 나라 어디죠? 독일. 네, 독일 여행을 가셨던 분이 계신데요. 최지연님. 네, 여기 계신데 네, 어떤 여행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앉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문제를 쭉 맞추시는 걸 보니까 맥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사실 맥알못이긴 한데 맥알못에 이제 추천하는 맥주를 좀 제 경험상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독일에 가게 됐어요. 네. 여행은 아니고 출장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출장이어도 사실 독일에 출장을 가니까 사실 맥주가 굉장히 기대됐고 한 7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 1일 맥주를 실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느 도시로 가셨는지 좀 비밀입니다. 나중에 나오라고. 네네. 그래서 그 1일 1맥주를 먹었는데 사실 출장을 가다 보니까 사실 맥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초반에 한 3일 동안은 맥주를 조금 의무적으로 먹어야겠다 하고 굉장히 맥주를 찾아 먹었는데 한 4일째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맥주를 먹고 있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독일의 음식이 굉장히 짜기 때문에 사실 작정하고 맥주를 먹을 하지 않아도 계속 맥주를 7일 동안 계속 먹게 됐어요. 사비로 먹었고요. 네. 그래서 그 7일 동안 계속 맥주를 먹은 결과 제가 맥알못이긴 하지만 가장 사실 맛있었던 맥주는 모두 다 아시는 에딩거 흑맥주가 가장 저는 맛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거 하시면서 흑맥주가 만약 맛있으셨다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에딩거 흑맥주 하나 사서 가시는 것도 추천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맥주를 이렇게 그것도 독일에서 매일 마셨다고 하니까 좀 들으면서 계속 부러웠는데요. 원장님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브루마스터 과정을 독일 베를린에서 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역시 독일이 맥주의 나라다 싶었던 게 혹시 언제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제가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두 번째 독일 갔었고요. 제가 술 한 잔 안 먹던 사람이 맥주에 빠지게 된 게 학생 때 교환학생을 독일로 갔어요. 아이보이트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맥주 마시다가 이 나라 맥주 유명하다해가지고 그때 저도 의무적으로 그때 맡았던 거였는데 저는 그때 조금 달랐던 게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적게 되는 거죠. 네. 그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은 지역 맥주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굉장히 쾰른에는 쾰른 맥주가 있고 베를린은 베를린 맥주가 있고 위넨은 위넨 맥주가 있고 혹시 어떤 도시냐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밤베르크 좀 가면은 막 훈연 맥주 막 이런 게 있어요. 훈연 맥주 스모크 비어라고 그러는데 얘는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고기를 먹는 것 같은 훈연 맥주가 있어요. 거의 은근히 좀 이 근처에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또 구독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 맥주가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특색 있는 맥주가 많아서 독일로나 그냥 여행 코스만 짜도 맥주 여행 코스만 짜도 지루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양조들 같은 경우도 독일의 지역 맥주 문화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또 미국식으로 재해석한 맥주들을 크래프트 맥주 중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맥주가 탄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일 맥주 투어만 해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실 제가 모 여행사에서 가이드 제안을 줬거든요. 독일에 한번 같이 가이드 해가지고 여행만 맥주 여행 라고 하다가 티켓값이 비싸서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한번 독일 여행 가시면 리넨에 가셔서 호프브루만 가지 마시고 조금 다른 브랜드들의 맥주도 많이 드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거 같아요. 슈닉젤, 박세 되게 짜잖아요. 소시지로 해가지고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저희가 독일을 혹시라도 가게 되면 출장뿐만 아니라 여행으로 가게 되면 한번 원장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네요. 어느 도시 어디를 가야 되는지. 네, 그럼 저희 한번 물어보고 제가 가게 되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맥주 에피소드 직접 나눠주셨는데 에피소드 말고도 저희가 사전에 Q&A처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지 저희가 좀 물어봤었는데요.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질문 제가 대신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 꽤 따뜻했죠, 그죠? 이제 겨울 다 갔고 봄 왔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벚꽃 시즌이라고 해서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 왜 음식도 봄에는 봄나물 먹어야 된다 그러고 여름에는 뭐 삼계탕 등등 이렇게 계절마다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혹시 시즌별로 좀 특별히 마셔봐야 되는 혹시 추천하는 맥주 있으신가요? 크래프트 맥주 양주장 같은 경우는 시즈널 맥주를 꾸준히 내야 SNS에 올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또 받는 거잖아요. 다양한 시즌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름에는 뭐 맥주의 계절이다 보니까 라이트한 맥주도 약간 시트러스한 약간 좀 과일을 넣은 그레이프루트, IPA 약간 이런 식의 맥주들이 많이 나오고 가을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서양권에서는 보통 할로윈 시즌이잖아요.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할로윈의 상징이 호박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호박 파이가 많이 나오는데 호박 파이가 막 향신료로 버무린 이제 약간 호박 파이인데 우리 맛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할로윈 시즌 될 때마다 만드는 게 펌킨 에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펌킨 파이를 연상케 하는 향신료 맛과 단호박 맛이 나오는 에일을 많이 만들어요. 붉은색을 띠게 하고 가을이다 보니까 약간 고소한 약간 견과류 맛이 나는 넛 브라운 에일이라던가 아니면 메이플 시럽을 넣은 브라운 에일이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추세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게 춥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도수가 높고 풀바디 맥주들이 많이 선호가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잔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카스 3잔 마실래? 아니면은 그냥 10도짜리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되게 도수 높은 스타우트 맥주 있거든요. 이렇게 한 잔 마실래? 풀바디 맥주 한 잔 마실래? 그러면 여름엔 카스 3잔이 좋아요. 특히 조깅하고 나서 치킨이랑 먹을 때 카스 3잔이 낫죠. 네, 그렇죠. 근데 겨울에는 겨울밤에 잠 안 와가지고 지쳤을 때 10%짜리 스타우트 흑맥주 쫙 먹잖아요. 그러면 얼굴 시뻘개지면서 만족감 있게 잘 잡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그런 타입의 맥주가 되게 잘 어울려서 아까 제가 막 배럴만 바꿔가지고 하는 약간 이클립스라고 아까 6만원짜리 한다는 큰 명 있죠. 이런 맥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겨울 시즌을 타겟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주들을 이제 외국권에서는 윈터 워머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맥주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봄 같은 경우는 뭐 봄은 아무래도 이제 꽃과 관련된 계절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블러썸 메인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을 많이 넣는 게 있는데 올해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쪽 서울 공릉동에 있는 반해안이라고 하는 양주장이 있는데 반해안 양주장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벚꽃 라거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벚꽃을 넣어가지고 양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가 피크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꽃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꽃에 꿀을 넣어가지고 아카시아 꿀을 넣으면 맥주를 만들다가 좀 산뜻한 맥주들이 나오는 추세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봄 맥주도 좋아해요. 그럼 저희 이제 앞으로 양조장들이 시즌별로 좀 나올 때좀 네. 예 맞아요.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 SNS 좀 팔로우를 많이 해놓으시면은요 그쪽에서 계속 피드를 줄 거예요. 또 그런 거를 하면 이제 약간 양조장 시즌별로 얘네 재밌는 거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양조장의 팬이 되는 약간 형식인 거죠. 네, 그럼 시즌별 한정판 꼭 놓치지 않고 하셔보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아무래도 맥주 입문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캔맥보다는 병맥이 맛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그 맛이? 뭐 양조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용기의 차이. 용기의 차이. 그런 느낌의 그냥 느낌상.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맥주 관련된 약간 상식들, 약간 이런 것, 토막들 같은 것 중에 맥주병이 왜 갈색일까 약간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맥주병이 갈색인 이유는 그 맥주 재료 중에 홉에 알칼시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칼시드가 자외선을 받으면 변질이 돼가지고요 스컹크 방구 같은 맛을 나요. 되게 부린 맛을 냅니다. 그래서 그 뭐지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그 맥주병이 갈색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생각해보면 코로나 같은 맥주들은 병이 아예 그냥 투명병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이제 코로나도 전문 회사인데 알겠죠. 약간 보호 필름 같은 걸 붙인다던가 홉에 이제 그 성분이 없는 홉을 쓴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예. 반면에 캔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자외선을 받을 일이 완전 차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스컹크 방구 맛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또 캔의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좋은 점은 많아요. 가볍고 버리기 편하고 이런 유통이 편하고 장점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은 찌그러지잖아요. 그럼 심하게 찌그러진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내피를 코팅해주는 어떤 그게 있는데 찌그러지면 이게 돌출이 되겠죠 안쪽에서. 그러면 그거랑 맥주랑 장시간 동안 나와 있으면 쇠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은 병맥이랑 캔맥 중에서 어떤 게 더 맛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좀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관리 잘 된 거예요 라고 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옛날에는 병맥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혹시 병뚜껑 안쪽 보시면 따놓으신 거 안쪽 보시면 약간 고무 패킹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또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맥주 눕혀놓지 마라 라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 패킹이 없는 상태에서 눕혀놓으면은 그 철 안에 내 피부분이랑 계속 맞닿겠죠. 그래서 그것도 쇠 맛을 유발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병맥이나 캔맛은 보관 잘 된 거. 보관 잘 된 거. 결국 안 찌그러지고 보관 잘 된 거를 맛있는 맥주로. 네, 그래서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도 심하게 찌그러진 캔은 그냥 굳이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보기도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도 받아봤고 또 여러분이 직접 여행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셨는데 확실히 이렇게 한 번 쫙 듣고 나니까 취향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 맞구나 싶더라고요. 네, 조아혜님, 최지연님 그리고 오늘의 원장님 김만재 원장님까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수 한번 다시. 네, 저희 짧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맛있게 맥주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 함께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안내, 특별한 혜택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 코스터 다들 앞에 하나씩 놓여 있었을 텐데요. 이게 저희가 저희 로고를 넣어서 약간 기념품처럼 만든 거긴 한데 맥주 받침대거든요. 이게 기념품으로 남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네, 저희 간단한 이벤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저기 파란색 출발이 지금 저희 위치고요. 430m를 가면 밴드 오브 브루어스라고 여기 근처에 되게 유명한 수제 맥주집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 코스터를 들고 거기를 방문하시면 전 메뉴 20% 할인을 정말 감사하게도 사장님께서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20% 할인 오늘만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개별적으로 혹시 좀 맥주 시음만으로는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꼭 이 코스터 잊지 말고 챙기셔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등록대에 요 핑크색 명함 같은 거 놓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후원 기관이기도 한 힐링산업협회에서 4월 달에 힐링을 테마로 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힐링페어라고. 양재동에서 하는 힐링페어 전시회인데요. 이게 저희가 2인 무료 입장권을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꼭 챙기셔서 다음 주에 마침 그 양재동에서 열리는 벚꽃축제랑 시즌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벚꽃축제도 보시고 힐링 전시회도 같이 참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조금 얘기가 더 남았는데 오늘이 저희가 두 번째 행사잖아요. 그리고 맥주라는 취향으로 진행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특별히 저희가 다음 회차 예고편 티저 영상을 미리 약간 시사회처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맥주 마셨으니까 이제 하얗게 불태우는 운동 한번 해봐야겠죠. 저희 봄밤의 홈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토크썰러 SSB 이야기는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만재 원장님 그리고 맥주 에피소드 나눠주신 두 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많은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취향에서 만나길 기대하면서 네,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책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대에서 소량이지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됩니다.